자, 안녕들 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79페이지죠. 예. 예, 토지 정책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을 때는요, 시장 실패에서 뭐가 포인트냐. 시장 실패 원인 제목 5가지. 그 중에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정책에서는 이 토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시는데, 거기 이제 토지 정책의 의의가 있는데요. 토지 시장도 불완전한 시장이죠. 토지 시장 안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화라든가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토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택지 같은 경우 있죠.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질 수 있는 택지에 대한 공급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래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그 토지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제 수단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국토에서 종합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을 갖고 시장에 개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장 실패로 해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 토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정책의 목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거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 토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 이거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책 수단으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가면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나오죠. 예, 토지 정책 수단에서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토지 정책에서는요, 가장 꾸준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지역지구제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지역지구제라는 것은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이제 그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그렇죠? 예. 그 국토이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법적이자 행정적인 장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도 시험 지문에서 지역지구제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시행을 했었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거기 2번 지문에 나와 있죠.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뭐를 배우냐면 이 외부 효과를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시장이 실패가 되냐면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때 시행이 되는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예,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뒷장으로 넘기셔가지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 보시면 가장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및 감소하고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및 감소하는 거. 예,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고라는 게 결국 높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집에 있는 옷을 정리할 때 보면 옷장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 놓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옷,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불 뭐 이렇게 정리해 놓듯이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을 갖다가 그 기능에 맞게끔 이렇게 다 정리해 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일부 지역은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이제 주택 공급을 할 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이제 수단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실전에서는 이게 안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 여기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주거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공장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뭐 예를 들어서 매연이 됐던 악취가 됐던 이런 걸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주거 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주택에다가 만약에 뭐 인테리어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죠. 뭐 이거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힘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하러 비용 투자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점점 더 낙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공장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주거에 대한 기능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지역에 투자할 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의 걸림돌이 됐던 위험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해당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증가할 때 우리가 경제에서 배우신 거죠. 단계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은 불변이죠. 그러면은 뭐가 상승하냐면 주택 가치가 상승하죠. 예. 그럼 주택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단기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는 주택 공급이 어렵지만요. 장기가 되면은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는 주택 공급이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가치가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주택 건설 산업 있죠. 예, 이때 이 주택 건설 산업이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냐, 또는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과 이거 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비용이 만약에 일정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택을 공급할 때 뭐가 증가하게 되면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도 가치는 더 많이 올려받아야겠죠. 그러면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택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요.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면 주택 가치가 불변이에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원래보다 가치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파트인데 이게 시험상에서 그래프가 인용이 된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오래전에 10회 이전에 한번 언급이 된 거 이후로는 거의 인용이 안 됐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이 주택 공급을 늘렸을 때 비용에 변화를 따른 변화가 없으면 가치는 불변이고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더 올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첫 번째 나와 있죠. 지역지구제 실시는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지가 상승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들어서 도로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죠? 여기는 개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바로 붙어 있어도 지가의 상승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쪽에 너무 속박이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불법적인 그죠? 개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뭐 보면은 모텔이나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고 보셔야겠죠. 그런 자연경관을 끼고 이제 조성해 놓으면은 수익이 나올 텐데 규제에서 못 들어가니까 불법적인 개발이나 이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지역지구제 실시는요, 토지의 공급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는 불법 개발 및 이용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잉 지정은 위치별 토지의 특성을 살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로 지정된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잉 보호하는 그런 결과가 유도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지역지구제를 시행해 가지고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요, 5번에 보게 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죠. 거기 중간 박스에는요, 용도 지역에 대한 세분이라고 그랬을 때 주거 지역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거예요. 거기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인데 그거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요 파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공법 안에서 충분한 이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공법에서는 이게 문제로 출제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1차에서 한번 나왔을 때 1차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지구제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 그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왜냐하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 우리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토지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개발 지역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개발 제한구역이면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이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겠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를 발급해 주냐면 개발권을 발급을 해 준다는 얘기죠. 이 정부가. 그래서 이 개발권을 여기 있는 이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지역에 가서 이 권리를 행사해서 개발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의 개발 지역에서는요. 건물을 5층 이상을 못 짓도록 규제가 돼 있어요. 근데 5층 이상을 지어야지만 땅값이 비싼 곳이니까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규제에서 못 짓게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이 개발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권을 사들이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의 일부로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보존해 주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갖다가 최소화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냐면 시장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뒤에 가면은 예제에 따른 이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182쪽에 중간에 양가로 3번의 장점을 보시면 공적인 주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르는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라고 또 나와 있죠. 그 문제점 중에 하나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자, 이 문제점 중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된다는 것은요. 개발 지역에서는 원래 5층 이상을 못 짓도록 돼 있는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추가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과밀 개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거기서 우리가 명시하고 있으니까 또 개발권 양도제는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까지는 해결은 못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 정도 알아두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은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시행 중이지 않는 제도다. 즉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다. 예,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제도상에서 하나 더 이제 알아두실 거는 뭐가 있냐면 요런 얘기죠. 옆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예, 183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시험에서 인용을 해줘요. 자, 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건 뭐가 되냐면 자,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됐을 때 또는 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을 때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과연 이 지역을 개발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보존을 하는 게 난지에 대해서 이게 서로 충돌이 빚어졌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그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뭐냐? 예, 그러면 그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 시험상에서 한 3번 정도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답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만 지문이 나왔을 때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진위 여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용어 정도는 인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토지정책 수단에서 이제 지역지구제가 있고요. 지역지구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토지정책의 목표에서는 외부 효과를 조정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공공재로서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1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토지은행제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정책수단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토지은행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토지은행제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공공토지 비축제도예요. 예,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미래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요.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구입해서 예,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죠? 주택 공급을 늘려야겠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이 택지가 부족해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30에서 40년 전이 있죠. 예, 그때 만약에 서울시가 예, 그때 이게 지금 서울에 특히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토지를 한 100만 평 정도를 그때 당시 예, 면적 기준에 했을 때 사서 비축해 놨으면 지금 이 주택 공급 부족한 거를 많이 해소될 수 있죠. 특히 강남 일대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198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서울은 그냥 지금의 강북만 서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강남은 서울이라고 쳐주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그냥 논밭이고 뽕밭이고 막 이랬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강남에 한 100만 평 정도만 땅 사서 비축했으면 지금 뭐 주택 공급 부족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제도 자체는 참 좋은 방법이죠. 예, 이렇게 쓰는 방법이 토지은행 제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 토지를 비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토지주택공사만 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네를 시행하는 목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목적에 보면은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면요. 우리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공공용지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임대주택 건설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경찰선 하나 더 늘릴 수도 있고 관공서 늘려줄 수 있고 다양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토지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한 지가 안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면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 있죠. 예, 이런 거를 다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장점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예, 이해를 해 놓으시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비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공적인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요. 수급 조절을 위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고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걸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요, 현 시점에서 도로를 하나 넓혀주는 거, 아니 무슨 공공시설을 지어주려고 해도 전부 다 국공유지가 아니면은 민간, 이게 시장에서 민간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야 될 때 보상비 문제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수십 년 전에 미리 사서 비축해놨다 그러면 그 토지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보상비 문제가 사전에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는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때 분양가를 싸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기업이 투자를 들어갔을 때 그게 전체가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토지가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토지에 대한 부담이 크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대신에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토지 비축이잖아요. 그 일단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 문제라는 게 뒤따르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사서 비축을 한 거는 3, 40년 전이고요. 이거를 지금 쓰는 거는 현재라고 그러면 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냥 논밭이었는데 나중에 개발할 때는 그게 택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은 땅값이 무진장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비춰지게 되면 정부가 토지 투기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관리할 때 토지를 비축할 때 거기 보면 공공임대보유라고 그래가지고요. 공공이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된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임대해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공공투자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공공투자사업은 뭐냐면 민간에 의해서는 차산성이 없으니까는 투자할 수가 없는 시설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에서 정부가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런 건 이제 용어상에서 하는 거니까 한 번씩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는요, 누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냐면 토지주택공사 있죠. 예, LH공사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비축된 토지의 관리를.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만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만 나온 거예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비축된 토지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토지은행에 대한 이 과정에서 보면요.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계획은 장단기로 수립할 수 있는데 184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밑에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장기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취득이라는 것이 있죠. 토지은행은 비축 목적에 따라 비축 대상 토지를 구분해서 협의, 수용, 매수 청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매입을 해요. 근데 이게 공공 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수용도 가능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슨 매수냐면 협의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85페이지 그 중간에 가면은 양가로 6번에 토지 선매 제도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토지 선매 제도에 대한 건 뭐냐면요. 여기 일단의 지역에 가령해서 정부 등이 여기 이 토지를 필요해요. 이 토지를 이제 확보를 해서 어떤 이제 공공 투자 사업 같은 걸 해야겠는데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토지를 갖다가 이제 매수에 대한 것을 타진해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팔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나중에 이 사람이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지금은 팔 의사가 없는데 나중에 팔 의사가 생겼을 때 우선 협상자가 지정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정하는 토지가 토지 할 때 운영하는 게 토지 선매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결의계약이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그 등이 매수를 원할 때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선매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매자를 지정하고 이 사람이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있죠.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이거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무슨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협의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강제 수용한다면 틀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매수할 때 이제 보상에 대한 거는요, 뒤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정한 바에 따라서, 그래서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이제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 환지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영개발 방식은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이렇게 매수 또는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매수할 때 보면 토지 소유자가 이거 거래 계약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법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이 그게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장점은 역시 그거겠죠. 사서 뭐 해요? 그러니까는 공적인 주체가 매입하는 거니까 그 이용 자체가 상당히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요게 이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문제가 걸려요. 그 왜 보상비 문제가 걸리냐면 이런 거죠. 어느 지역이 개발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해요. 그러면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이 쓱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나중에 이제 공익사업 한다고 해서 여기를 만약에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럼 보상비가 책정이 되면은 이 보상비는 이 소문 이전의 가격으로 보상해 준다고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한 2번 나온 건데 토지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여기서 왜 간단하게 하냐면 뒤에 개발에 가면 다시 나와요. 이건 이제 정책적인 수단 안에 설명해 드리고 뒤에 가면 환지 이걸 다시 나오고 이제 환지는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이제 어떤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좀 낡고 이렇게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애들이 있죠. 얘를 갖다가 구획 정리를 다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를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바꿔줄 때는요, 원래 토지 소유자의 이 토지에서 약간 축소된 상태로 바꿔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공공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열리거나 여기 신설되거나 이런 것 등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각종 이 개발 부담금 등을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게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80년대 후반에 뭐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또는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든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가 그게 다 위헌 판정 받아갖고 헌법 불합치라든가 또는 위헌 결정을 해서 폐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89페이지에 가면 거기 주택정책 위에 가면 굵은 글씨로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택지 소유 상환법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기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두세 번 근래 나온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이지 않는 제도를 골라라.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택지 소유 상한제다.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